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북한 핵심 간부 한 명이 기밀 자료를 들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계속해서 핵 개발에 집착하고 있죠. 그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한민철입니다. 올해 43이고 평양 제2과학원 핵물리 연구실 부실장이었어요. 김정은이 직접 챙기는 핵미사일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죠. 매일 아침 연구소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국의 위대함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어느 순간 무거운 짐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미사일 한 발 쏘는 비용이면 수십만 명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기계공장 기술자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저희 집은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꼭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세요. 부모님은 저를 위해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밤낮으로 일해서 과외비를 마련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핵물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때가 21살이었어요. 대학 시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리학이 재미있었고, 교수님들도 저를 아껴주셨어요. 졸업 논문은 핵분열 연쇄 반응에 관한 것이었는데, 꽤 높은 평가를 받았죠. 졸업 후 국방과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한민철 동무, 조국의 안보를 위해 일하지 않겠나? 저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국방과학원에 들어간 첫날을 기억합니다. 건물은 평양 외곽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삼엄한 경비와 여러 겹의 철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었죠. 여기서부터 동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1급 비밀이요. 보위부 요원이 경고했습니다. 연구실에 배치된 후 제 일은 핵무기 기폭장치 설계였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구소 안에서는 특권층이었습니다. 배급은 정확히 나왔고 가족들은 평양 중심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연구소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였어요.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야위어 있었고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배가 불뚝 나와 있었죠. 아버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배급이 끊긴 지 오래야.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먹고 있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과연 이 사람들을 지키는 걸까?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가는 동안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연구소로 돌아온 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박성훈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한민철, 자네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할 뿐이야. 박성훈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박성훈이 눈치챈 걸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박성훈은 한동안 저를 보다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그리고 바로 불태워. 쪽지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여기선 말할 수 없다. 저는 쪽지를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제가 되어 사라지는 글자를 보며 깨달았어요. 박성훈도 이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연구소 전체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방문한다는 통보였죠. 모든 연구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김정은이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동무들, 우리의 핵무기는 조선의 심장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심장이라고요?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무슨 심장입니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바로 반역죄로 끌려갈 테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김정은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민철 동무, 신형 미사일 엔진 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나?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예, 원수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김정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동무는 나의 믿음직한 과학자야.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특별한 포상을 내리겠네. 그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포상이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포상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박성훈을 만났습니다. 연구소 뒤편 담배 피우는 곳에서였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박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죠. 한민철, 자네 정말로 떠날 생각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 이 체제는 거짓이야. 박성훈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탈출은 불가능해. 우리 같은 핵심 간부는 24시간 감시당하잖아.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어. 하지만 자네 도움이 필요해. 박성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무슨 방법인데? 저는 낮은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미쳤나?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방법은 없어. 나는 갈 거야. 박성훈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도와주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보위부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었죠. 평양 외곽 대동강 나루터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감시가 비교적 약했고 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계획은 간단했지만 위험했습니다. 강변에 작업복과 신발을 남겨두고 물에 뛰어든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박성훈은 병원 동료를 통해 가짜 사망진단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행 날짜를 정했습니다. 보름달이 뜨지 않는 밤이어야 했죠. 어둠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실행 전날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면 위험해질 테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바쁠 뿐이에요. 딸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아이가 보여준 그림은 우리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그렸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가족을 데리러 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실행 당일 평소와 똑같이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후 5시 조용히 연구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박성훈이 준비한 낡은 자전거를 타고 대동강으로 향했죠.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작업복을 벗어 강변에 놓았습니다. 신발도 가지런히 벗어놓았죠.
마치 누군가 물에 뛰어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숨을 참으며 하류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약 200m를 헤엄쳐 강 건너편 갈대밭에 도착했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죠. 갈대밭에 숨어 밤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박성훈이 나타났어요. 그는 마른 옷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한민철, 이제 정말로 떠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성훈아.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박성훈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심해. 국경까지 가는 길이 험할 거야.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다음 날 새벽 평양을 떠났습니다. 화물 열차에 몰래 숨어 북쪽으로 향했죠. 중국 국경까지는 약 380km였어요. 열차는 어둡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발각되면 끝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보였어요. 저 강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은 삼엄했어요. 국경수비대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철조망과 감시초소가 질비했죠. 저는 며칠간 국경을 관찰했습니다. 경비가 약한 지점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감시초소 사이 약 60m 구간이었어요. 밤 11시 움직였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철조망에 접근했죠. 준비해온 철사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었습니다. 쇠가 끊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이쪽으로 향하면 끝이었죠. 철조망을 통과한 저는 강변으로 뛰었습니다. 압록강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물살도 거셌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설아, 누구냐? 국경수비대가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더 빠르게 헤엄쳤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물살이 튀었어요. 저는 숨을 참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로 지나갔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강 중간쯤에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강물 속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12살 때였습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어서 조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은 꿈이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될 수 있을 거야. 그때 저는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과학이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핵물리학을 선택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공급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방과학원에 배치된 순간 제 꿈은 무너졌어요. 제가 연구하는 건 발전소가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인민을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죽이는 기술이었죠. 첫 핵실험 날을 기억합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렸고 연구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성공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 기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김정은 앞에서 보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워했어요. 훌륭해, 한민철 동무. 이제 미국 놈들도 우리를 함부로 못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설계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날이었어요.
하늘로 솟구치는 미사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건 조국의 방패가 아니라 정권의 칼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요. 제 기술이 더는 죽음을 만드는 데 쓰이게 할 수 없다고요.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헤엄쳤어요.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제 발이 땅에 닿았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강변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저는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약 1시간을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간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죠.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남자는 제 모습을 보더니 급히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빨리 들어오시오. 밖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저를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숨어 계시오. 공안이 순찰 돌면 위험합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는 무슨 같은 동포인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옷부터 갈아입으시오. 그는 마른 옷과 따뜻한 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북에서는 이런 친절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먹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죠. 천천히 드시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 그날 밤 지하실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총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보위부가 잡으러 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되니까요. 며칠간 그 집 지하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철수였어요. 그는 20년 전에 북에서 탈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강을 건넜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떨립니다. 김철수는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침에는 죽, 점심에는 만두, 저녁에는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많이 드시오. 기력을 회복해야 앞으로 갈 수 있어. 저는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북에서는 이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오래됐어요. 연구소에서도 배급이 넉넉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몇 끼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왔어요. 한민철 동무, 나쁜 소식이요. 공안이 이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요? 당신 같은 고위급 탈북자는 현상금이 걸렸을 거요. 공안들이 돈에 눈이 멀어 혈안이 되어 찾고 있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계시오. 그분이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계시오. 연락해 보겠소. 그날 밤 김철수는 어디론가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시오. 내일 밤에 만나기로 했소. 다음 날 밤 김철수를 따라 마을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민철 형제님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성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군요. 목사는 따뜻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형제님,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 전역에 공안이 널려 있고 당신 같은 고위급은 특히 위험합니다.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김철수는 제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어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 전역에 공안이 탈북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고위급은 더 위험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찾고 있을 거라는 걸요. 김철수는 교회 목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목사는 탈북자들을 돕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목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신분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김철민입니다. 조선족 중국인이죠. 조선족이요? 저는 불안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목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선족 중에도 중국어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말없이 있으면 됩니다. 사흘 후 위조 신분증이 나왔어요. 사진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주소도 모두 가짜였죠. 하지만 이게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김철민입니다. 절대 한민철이라는 이름을 꺼내면 안 됩니다. 목사가 경고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다짐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출발 전날 밤 김철수가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시오. 옷 몇 벌과 비상금이 들어있어. 가방을 열어보니 낡은 옷가지와 중국 돈이 조금 있었어요. 철수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철수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당신이 무사히 한국 가는 게 내 소원이요. 거기 도착하면 연락이나 한번 해주시오. 새벽 4시,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목사가 준비한 승합차에 저를 포함해 5명이 탔어요.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각자의 사연을 가슴에 품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차는 좁은 시골길을 달렸어요. 포장도 안 된 흙길이라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는 계속 구토를 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운전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자는 척하세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세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죠. 신분증 보여주세요. 운전사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차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혹시 신분증이 가짜라는 걸 눈치채면? 가세요.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최소 10번은 더 검문을 통과해야 해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10번이나요? 저는 막막했어요. 방금 한 번도 이렇게 힘든데 10번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김철수가 싸준 주먹밥을 꺼내 먹었어요. 차가운 밥이었지만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옆자리 여자에게도 하나 건넸죠. 드세요. 그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 다시 출발합니다. 운전사가 우리를 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농가였죠. 방 하나에 5명이 함께 자야 했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 방에서 자는 게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어요. 아내와 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를 걱정하고 있을까? 아니면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보이부가 집에 찾아갔을 겁니다. 아내를 신문했겠죠. 남편이 어디 갔소? 아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새벽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버스를 탔어요.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 앉았습니다. 더 위험했지만 더 자연스러웠죠. 버스 안에서 중국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떠들고 웃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도 하고 게임도 했죠.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어요. 한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봉지를 뜯어 한 움큼 집어 먹더니 반쯤 남기고 버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렇게 음식을 버리다니. 북에서는 한 톨의 곡식도 아까워했는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저 아이는 과자를 반이나 버리네요. 이게 자유로운 나라의 모습일까요? 버스는 하루 종일 달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중국 대륙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넓은 평야, 높은 빌딩, 복잡한 도로들. 북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녁 무렵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이름은 몰랐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북의 평양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예약해둔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야위었고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나이가 들었구나. 고작 몇 주 만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한 달이 됐어요. 대동강에 뛰어들던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죽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압록강에서 총을 맞을 뻔했고 검문소에서 잡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틀 후 다시 이동했어요. 이번엔 기차를 탔습니다. 1등석이었죠. 목사가 고위급이니 너무 초라하게 다니면 의심받는다며 1등석 표를 끊어줬어요. 기차는 편했습니다. 좌석도 넓고 에어컨도 나왔어요. 차장이 와서 차를 내어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셨어요. 북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옆자리에 중국 사업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았어요.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아 중국어로 떠들었죠. 저는 그를 슬쩍 관찰했어요. 저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감시받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죠. 기차는 이틀을 달렸어요. 중국은 정말 넓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대륙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나는 평생 좁은 울타리 안에서 살았구나. 드디어 쿤명에 도착했습니다. 목사가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민철 형제님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박요한입니다. 목사님께 연락받았어요. 여기서 잠시 머무시다가 라오스로 가실 겁니다. 그는 저를 차에 태워 어느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아파트는 깨끗했습니다. 2층 집이었는데 거실도 넓고 방도 여러 개 있었어요. 편히 쉬세요. 며칠 있으면 브로커가 연락할 겁니다. 박요한은 친절했어요. 매일 음식을 사다 줬고 필요한 물건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언제 다음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요한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브로커가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할 수 있대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날 밤 문제가 생겼어요. 김철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민철, 북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현상금까지 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8만 달러입니다.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한 달 후 쿤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라오스 국경으로 가는 차량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김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죠. 한민철, 북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현상금까지 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8만 달러입니다.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박유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공안이 저를 찾고 있어요. 박유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일정을 당기겠습니다. 이틀 후 브로커가 왔습니다. 마른 체격의 40대 남자였어요. 저는 이강입니다. 라오스까지 안내할 겁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현상금이 걸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건 제 목숨도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5천 달러 더 내셔야 해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갚겠습니다. 이강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말 믿고 누가 일합니까? 지금 당장 못 내면 거래 없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박유한이 나섰어요. 제가 2천 달러 보태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교회에서 모금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사흘 후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물차였어요. 짐칸에 숨어야 했죠. 다른 탈북자 3명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여성들이었어요. 화물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나무 상자들과 철제 컨테이너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움직일 공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첫날은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에서 열이 났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 받은 상처가 곱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팔에 난 긁힌 자국이 붉게 부어올랐어요. 감염이었죠. 하지만 의사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화물차는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렸어요. 차가 흔들릴 때마다 온몸에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어요. 소리를 내면 발각될 수 있었으니까요. 옆에 있던 여자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저는 고맙게 받아 마셨어요. 미지근한 물이었지만 목을 적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평양에서요. 당신은요? 함흥이요.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굶어 죽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포기하지 마요. 딸아이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환청일 뿐이었죠. 열은 더 올랐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하지만 추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이렇게 화물차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아닐까? 가족들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텐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어요. 가족을 구출해야 했습니다. 자유를 누려야 했죠. 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게 헛되어서는 안 됐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악으로 버텨야 했어요. 정신을 붙잡아야 했죠. 대동강에서 헤엄쳤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남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면 살 수 있어요. 옆에 여자가 제 이마에 손을 대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열이 정말 심하네요. 버티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녀는 자기 물을 제게 주었습니다. 다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감사하게 마셨어요. 그녀의 친절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화물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밝은 빛이 들어왔죠. 브로커 이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 왔습니다. 라오스 국경이에요.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여자들이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섰습니다. 앞에 강이 보였어요. 저 강을 건너면 라오스입니다. 보트를 타고 건널 거예요. 이 강이 작은 고무보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넷이 타기에는 좁았어요. 조용히 타세요. 소리내면 국경수비대가 듭니다. 보트에 올랐습니다. 물은 검고 깊어 보였어요. 이 강이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는 천천히 강을 가로질렀죠.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되었습니다. 엎드리세요. 이 강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보트 바닥에 엎드렸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발각되면 끝입니다. 모든 게 끝나요. 불빛이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했어요. 순찰대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20분 후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땅을 밟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강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태국까지 가야 해요. 여기서 일주일 더 걸립니다. 일주일이라. 저는 그만큼 버틸 수 있을까요? 라오스에서의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정글을 걸어야 했어요. 험한 산길을 오르고 진흙탕을 건넜습니다. 제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됐죠.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상처는 더 골맞어요. 하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혼자 남겨질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정글에서 잤어요. 나무 아래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벌레들이 기어다녔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저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가족을 만났어요. 아내와 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저는 달려갔지만 그들은 점점 멀어졌어요. 기다려. 기다려줘. 꿈에서 깨어났을 때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7일간의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났어요. 이강이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국 국경 수비대였죠. 저는 숨을 참고 물속에 잠겼어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드디어 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어요. 이제 절반 왔습니다. 방콕까지 가야 해요. 이강이 말했습니다. 트럭을 얻어 탔어요.
태국 국경에서 방콕까지 가는 화물차였습니다. 짐칸에 숨어 사흘을 이동했어요. 화물칸에 숨어 사흘을 이동했습니다. 화물차 짐칸은 좁고 어두웠어요. 나무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긴 저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첫날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받은 상처가 곪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팔에 난 긁힌 자국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감염이었죠. 화물차는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온몸에 통증이 전해졌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발각될 수 있었으니까요. 목은 바짝 말랐습니다. 브로커가 준 물병은 이미 바닥났어요. 입술은 갈라졌고 혀는 부어올랐습니다. 셋째 날 저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요.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환청일 뿐이었습니다. 열은 더 올랐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추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이렇게 화물차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어요. 가족을 구출해야 했습니다. 자유를 누려야 했죠. 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게 헛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악으로 버텨야 했어요. 정신을 붙잡아야 했죠. 대동강에서 헤엄쳤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남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화물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밝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브로커의 얼굴이 보였죠. 다 왔습니다. 태국입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대사관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화물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흘간 좁은 공간에 있었던 탓에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브로커는 저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십시오. 거기 도착하면 안전합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택시는 방콕 시내로 들어갔죠.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자유예요.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한국 대사관입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대사관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 깃발 아래가 자유였어요. 저 문만 들어가면 안전했죠. 하지만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죠. 경비원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는 초췌한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북한에서 그 말을 끝으로 쓰러졌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병원입니다. 대사관에서 이송하셨어요. 이틀간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이틀이나요? 저는 그렇게 오래 쓰러져 있었던 겁니까? 간호사는 물 한 컵을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죠.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탈수와 감염이 심각했지만 치료가 잘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의 상처도 소독했습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오실 겁니다. 몸 상태가 괜찮으면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시간 후 대사관 직원이 병실로 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한민철 선생님, 힘든 여정이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안전하다는 말. 그 단어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직원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생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은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선생님의 본명이 한민철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저는 평양 제2과학원 핵물리 연구실 부실장이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펜을 쥔 손이 멈췄어요. 핵물리 연구실 부실장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국에 즉시 보고해야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파랬어요. 북에서 본 하늘과 같은 색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곳의 하늘은 자유로웠어요.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죠. 북한 핵개발의 현재 수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형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얼마입니까? 김정은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죠.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한국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진술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오전 비행기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땅을 밟아요. 자유의 땅을. 평양을 떠난 지 4달이 지났습니다. 대동강에서 시작된 여정이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창밖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죽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악으로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올랐어요.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북에서는 일반 주민은 물론 고위 간부도 비행기를 쉽게 탈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 구름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었죠.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항 로비를 본 순간 멈춰섰어요. 3초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밝았어요. 형광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감시하는 사람도
총든 군인도 없었습니다. 전광판에는 각국 항공편 정보가 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외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국정원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민철 선생님 환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직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믿기지 않아서요. 국정원 조사는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북한 핵개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어요. 미사일 설계도, 핵무기 제조 과정, 조직도까지요. 조사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공하신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숙제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처음 은행 계좌를 만들었을 때 놀랐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생긴 겁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휴대전화도 받았습니다. 인터넷이 자유롭게 연결되었죠. 정보가 검열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에 들어간 첫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가득했죠. 북의 평양도 이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처음으로 마트에 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온갖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과일, 과자.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랐어요. 계산대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카드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저도 배운 대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죠. 마트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북에서는 배급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었어요. 그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하지만 여기서는 원하는 걸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